예, 좀 좋은 화두를 던지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짜 기다려왔던 그 이제 강의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토요일 강의가 우리 모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강의인데 우리 대우 해양 조선의 우리 권호익 전무님으로부터 최근의 선박 근조 동향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무한됩니다. 12시까지 강의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일단 1시간 정도 강의를 목표로 하고요. 아마도 조금 뭐 강의를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술본부장을 하다가 현재는 좀 보직을 바꿔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미래기술 전담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재와 미래인데 과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화두입니다. 하나는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해서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탈탄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IMO 규정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거의 벼의 건조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화두를 잡아서 제가 하여튼 그 여태까지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손으로 도면 그리던 걸 캐드가 도입하고 지금 인공지능까지 왔는데 어떻게 후배를 잘 물려줄까.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조선공학과를 나와서 대우조선에 이제 82년도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근무하면서 주로 종합 설계부터 설계에 있다가 86년도에 서울 와서 영업 설계, 쉽게 말해서 기술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30년 이상을 선주와 맞부딪히면서 신조를 부터해서 인도할 때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선주와 뭐 선급,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본부장도 잠시 했다가 기술본부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드 내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회사 자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 스마트십뿐만이 아니고 야드 자체를 변혁시키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제 자료는 단순히 일반 이렇게 글보다는 사진과 동영상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과연 대우조선뿐만이 아니고 조선 3사가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는 조선 3사 큰 빅3가 있고 그 다음에 중형조선소가 있는데 빅3는 설계가 유사하지만 약간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편적인 기술 유사성과 그 다음에 약간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그 디카보나이제이션 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이 안광현 대표께서 현대중공업의 스마트 선박의 출현과 선박 관리업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내용에서 좀 스마트 쉽의 내용을 좀 빼가지고, 어차피 좀 중복되면서 거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쉽은 제가 좀 스킵을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바통을 하여튼 안광원 대표한테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그 단순한 이게 아니고 이제 종합 그 작지 산업에서 개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이 이제 다른 것은 뭐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레디메이드가 아니고 저희가 항상 모든 게 이제 테일러메이드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국 전소와 강점이 얼마나 설계 유연성이 있고 일본이나 그처럼 이렇게 찍어내기가 아니라 매번 선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절히 하면서 시중에 맞추고, 또 하나 한국의 이제 장점이 현대, 대우, 삼성이라는 큰 조선 3사가 자체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보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마 현대중공업이 좀 빠르게 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인공지능부터 해서 도입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IT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메인 날리지 가진 조수하는 사람들이 여하이 해서 그걸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고유한 도메인 날리지하고 IT 기술 접목하는 건데, 우선 현대는 그 IT 기술을 먼저 와가지고 CDO께서 오시고, 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광원 대표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우는 저희는 이제 밑바탕부터 해서 하여튼 전
회사 차원에서 디지털 컬처부터 해가지고 밑바탕에서 각 부서별 그 DX 담당자를 두고 전체적으로 이걸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교육도 받아가면서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저희 카이스트에 40명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직접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최종 발표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IoT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야드 전체를 하고 또 하나는 DSM의 스마트십 솔루션. 저희가 DS4라고 한 것은 결국 그 클라우스 슈밥이 인터넷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저희가 DSM이 스마트십 4.0을 했습니다. 요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국제기구랑 협업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뭐냐 그러면 그중에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중에 나오는 CO2 결국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기가스 중에서 CO2가 제일 가버너가기 때문에 CO2를 캡처해서 그걸 드라이아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 한 90% 이상이 400m 이상의 헐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드라이아이스로 해서 토페도처럼 어뢰처럼 해서 바다에 푹푹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IMO 이제 레포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쉽게 통과가 힘든 게 그린피스라든지 반대도 있고 아직도 기술하기에는 배에서 하고 이걸 만들어서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해놓고 좀 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중에라도 다시 할 수 있게끔 이런 상당히 다양한 네트워크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저희가 기술이 내재화 시켜가지고 업데이트되는 시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보면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리 이제 포럼 파넬 그래가지고 크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BW 회장 안드레아 소메 파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쪽하고 여러 가지 보면 그다음에 ONE의 제레미 닉슨 사장이라든지 머스크라인의 빨레 그다음에 MISC CEO 카길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인터내셔널 P&I 클럽 CEO라든지 요거 40분에 30분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한국 조선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요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금년 4월 달에 디카보나이제이션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법도 하고 여기 지금 다양하게 성급, 선주, 오일 메이저, 그다음 P&I부터 해서 보험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태든 이제 CO2에 대해서 그걸 만들면서 여기서 IMO 레포트 제출하고 향후 많은 선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CO2인 규제 내에서 카본 텍스를 하게 되면 어떤 벌칙 조항, 카본 레비까지 가는데 거기 보면 또 어떻게 이제 판정을 할 것인가. EXI, EDI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 만드는데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덴마크 쪽에서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라 그래서 머스크 가문이 여기 한 6천만 불을 이제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는 코펜하겐에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가 있고 싱가포르에는 아까 보셨던 이 디카르 센터 두 개가 양대 축으로 해서 IMO에 서포트하는 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VL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AVL은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000명 가량의 이제 박사급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메인 엔진들,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 쉽게 말해서 현대 자동차 새로 세타 엔진 만들었다 또는 포뮬러 1, F1을 가는 자동차에 따르면 여기서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돈만 받고 뒤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4월 달에 이 포럼을 하는데 저도 똑같이 와로브 된 멤버로서 팬을 가서 결국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기름에서 LNG로 바꾸고 있는데 LNG 이후에 또 뭐가 될 것인가. 그런 토론이 좀 이루어질 것이고 5월 말에는 2021 P4G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13개국 정도 아마 정상들이 초청해서 이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패널 될 텐데 저희는 해수부 소속으로 해서 상당히 큰 이제 포럼에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또 알파라바레스도 이노베이션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상당히 배에 대해 선박에 대해서는 메인 엔진 2스트로크, 4스트로크 있는데 현재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기름과 암모니아, 수소, LNG 두 상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전략을 보면 아까 D&D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거리 글자만 보면 GAS. 하지만 이제 가스 솔루션과 악틱 그리고 스마트십 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악틱을 중간에 두면 가스 솔루션은 디카보나이제이션, 스마트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한 이제 4분 조금 넘는데요. 이제 현재부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선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테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설정을 하면서 이 소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스킵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목차는 보면 이제 결국 조선 해운에 대해서 환경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규제에 따른 영향하고 이제 현재 발주 시장 전망, 그다음에 이제 결국 DSM이 대응 방향인데 아마 조선 빅3 이제 3사가 될 것 같고 현재 DSM 제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2008년부터 시작했던 CO2 절감위에서 2015년도에는 결국 전체적으로 10%의 이제 CO2 절감이 무조건 강제화됐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대는 20%의 절감이 있고 지금 2025년 되면서 30%의 절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신조선만 할 것이냐? 갑자기 이제 IMO에서 신조선 말고 현존선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EEDI는 그 에너지 에피션시 디자인 인덱스인데 EXI 그래서 그 이그시팅 베셀까지 지금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030년에 탄소 집약도 카본 인텐시티를 40% 감축을 하면서 2050년도는 카본 인텐시티 70%, CO2 그린하우스 가스 CO2뿐만 아니라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그다음에 2100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제로를 만들겠다. 이게 따라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콘퍼런스라든지 세미나에 열려가지고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신존선뿐만 아니고 현존선으로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현존선에 대한 탄소 집약도 감축을 해서 1년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인도하는 배도 2023년 1월 1일 되면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족하는지. 그래서 한국조선은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인도하는 배들은 충분히 이미 다 해가지고 만족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일본의 인도라든지 중국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2020년 이전에 인도했던 배들은 어쨌든 다시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 리틀 피스라든지 하여튼 에너지 세이빙 그 저감 장치를 좀 다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조선해운 쪽에서는 그러면 가장 미니멈 이펙트로 해가지고 임팩트를 주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상당히 다양한 이제 방법을 하는데 결국 이제 한국이 이제 주로 이제 리페어 야드 수리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리 점수가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현도 글로벌 서비스가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런 그 뭐랄까요, 기술 제공, 엔진 서비스가 잘 할 거 있고, 저희로서도 이제 저희로부터 배를 지은 선주들한테는 저희가 데이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현존선에도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있고, 그 미니멈 임팩트,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잘 붙이고 이렇게 할 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현대대우 삼성, 그다음에 이부 이제 그 중개존수에 하는 배도 현재부터 지금 다 그 만족을 시켜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은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 CO2 절감하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2015년도에 비해서 이제 보면 페이스 1 해가지고 10% 감축이 되고요. 페이스 2로 가면 20% 감축입니다. 페이스 3로 가면 이제 2025년도는 30%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선종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5년, 물론 이제 현존선은 2023년 이후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지금 이 모든 이 베이스는 다 이제 기름을 떼는, 그러니까 HFO나 그 MGO를 떼는데 이 기름 베이스로 가는데 그 기름 베이스에서 LNG로 바꿔버리면
CO2가 한 23%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23% 같으면 이게 5년마다 10% 줄여야 되니까 한 10년은 버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LNG는 아마 브릿지 퓨얼로서 1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 2035년 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제로 카본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하게 아까처럼 그때 되면 어차피 내가 LNG 써도 이게 CO2하고 배출량 못 맞추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배에서 CO2를 캡처해서 드라이 아이스 만들어서 배터리든지 다모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솔루션.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양한 솔루션을 배 안에서 배 밖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이 현존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아까 EDI 페이스 1 보면 한 23년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추가 감축이 필요합니다. 또는 뭐 폐선까지도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 2로 보면 적절한 양의 또 추가 감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페이스 3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됐고 이미 인도할 때는 이미 여기까지 이제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보면 그 DMV에서 볼 때는 한 3만 척 정도가 이 규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개조하든지 연료를 바꾸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에도 많은 선사가 있고 최근에도 이제 웨비나마 토론이 있어가지고 현대상선 그다음 페노션 많은 이제 토론이 있었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선 국내에서 그 초대형 배들 대형을 뛰는 배가 한 1,800척을 다 해수부부터 해서 각사가 이제 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만 척 같으면 뭐 선사 계시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이지만 현대대우 삼성이 지금 각각 하더라도 1년에 뭐 600척을 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10년 하더라도 6,000척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아마 그 외국에 있는 선주들이 제일 먼저 이거 하기 위해서 새로이 리플레이스 한다 그러면 한국 존소를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면 그 여러분 이제 그 가전제품 사시면 그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사면 다 옆에 보시면 그 에너지 등급 지수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부.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배에다가 이게 적동될 겁니다. A, B, C, D, E 등급. 그래서 AB는 기존 라인보다도 그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그린 라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선 대비해서 CII 탄소 이제 그 인덱스가 올라가 버리면 DE는 봐가지고 시정 조치해서 안 되면 바로 너는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선 C등급 이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배출량이 적어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배 만들 때 배에서 아마 에너지 등급 지수가 이런 A, B, 뭐 메이드 인 차이나는 D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보면 겉으로는 뭐 페이프상으로 뭐 B등급이라고 중국이 나오겠지만 결국 메저링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는데 결국 이 메저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IMO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적용되고 해서 지금 한국에도 KR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 CII 계산하고 검증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준소에도 스마트 솔루션에도 이 CII 계산하면서 EXI를 어떻게 계산해서 적절히 그 실시간으로 보여줄 것인가. 지금 그걸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안강 사장님께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회사에서 딜리버리한 배를 보면 이게 이제 좀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 인도한 배는 이제 보면 탱크 VLCC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5%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5% 하는데 저희가 보면 옛날에 만든 10년 된 이상 된 배는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배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과 추가 감축 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최근에 나온 배는 다 만족적이고요. 컨테이너는 15%가 아니라 45%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컨테이너. 그러니까 결국 그 이 배가 한 10,000에서 15,000 TU급 보면 저희가 이제 인도한 배 중에서는 이게 40% 만족하지 않는 배가 한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하는 배가 한 50%. 근데 이제 24,000 TU급 가면 요게 만족이 55%. 그러니까 이제 현대상선부터 포함했는데 안 되는 게 한 47%. LPG 캐리어는 또다시 30%입니다. 그러니까 선종별로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선종이 다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전에 인도했던, 그러니까 중국에 인도했던 VLGC는 23%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감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설계하고 나가는 배들은 만족을 한다. 37%까지. 그다음에 LNG 캐리어는 이미 다 충분히 다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종별로 저희가 보면서 이 배가 언제 예를 들어 VLCC가 한 5년 전 인도했으면 한 이 정도는 추가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 내지 5%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부터 향후까지 보면 VLGC 대형 가스인데 LPG 운반선 VLGC는 보통 뭐 요즘 84K에서 91K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한 2022년까지는 화석연료를 쓰다가 향후 앞으로는 LPG를 연료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하는 LPG 캐리어 VLGC는 다 LPG 버닝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그다음에 LPG가 아까 LNG는 기름 비해서 23% 정도 CO2가 줄어드는데 LPG는 한 13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해서 LPG를 떼더라도 이 LPG 엔진을 결국은 암모니아 쪽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LPG 엔진은 만들어졌고 암모니아 엔진은 개발 중인데 LPG와 암모니아 성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몰 모디피케이션으로서 LPG 엔진을 그냥 바로 암모니아 엔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LPG 엔진은 액체 리퀴드더라고 LPG 하더라도 마이너스 맥시멈 45도인데 암모니아 마이너스 33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유사하고 비중도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많은 VLGC, LPG 캐리어가 그냥 암모니아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향후는 별도 테크에 암모니아 연료 탱크 가지고 LPG 캐리어에서 암모니아 연료 쓸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호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 대형 유조선을 보면 현재는 화석연료까지 2025년까지 페이스 3까지 가더라도 앞으로는 LNG를 한 10년은 버틴다고 보면 10년 뒤에는 대체 연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LNG에 수소를 믹스하든지 암모니아를 가든지 그다음에 초대형 유조선 좀 잘 짓지는 않지만 LNG랑 VLC랑 유사하고 LNG선 이 초대형 유조선이 아니라 컨테이너 캐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형 컨테이너에서 한 25층까지는 기름을 쓰되 그다음에 이후에서는 LNG로 넘어가고 LNG에서 대체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LNG 선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CO2를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대체연료나 LNG 절감 장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컨테이너 선사 저희하고 이제 거래를 했던 선사를 보시면 메스크라인이 이제 넘버원이고 지금 MSC가 차트 많이 하고 사들이 가지고 넘버원이 대표를 발달하는데 머스크라인은 이제 저희하고는 2011년에 이제 트리플리에서 20척을 건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1척을 건조를 했는데 그때까지 2011년부터 마지막 남아있던 옵션이 LNG 퓨얼도였습니다. 그 옵션하고 2014년도에 다시 11척을 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옵션인데 옵션이 LNG였는데 결국 그게 이제 디클라인 하면서 그냥 컨벤셔널로 갔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냐?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머스크라인은 나 LNG 스킵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최대 이제 암모니아 하고 있는 야라하고 손을 잡고 지금 머스크라인이 아시겠지만 전체 운영하고 있는 배가 한 750척입니다. 그래서 야라만 손잡고 자체 연료를 서플라이 체인을 야라 손잡고 다 하겠다. 그 다음에 스몰 스케일은 이미 메탄올 및 에탄올 연료로 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대형선은 아마 암모니아로 하고 소형선은 메탄올로 할 것이고 계속 MSC는 그냥 저야 유황유 스크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계속 건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냥 싼 솔루션 계속 가고 있는 거고 CMA CGM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LNG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중국 갔다가 중국 장난 조선에서 장난하다가 카고 컨테이너를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새로 건조하는 바람에 딜리버 1년 이상 되고 이제 조금씩 LNG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플러스 쪽이니까 토탈하고 해서 토탈이 지금 LNG 벙커링 하기 때문에 토탈의 LNG를 받아서 LNG 추진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결국 이제 저희하고도 이제 컨테이너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현대상선에서 24,000TU 컨테이너 발주하실 때 그때 유창근 사장님하고 지금 차 대표 계시지만 LNG가 마지막 옵션인데 이것도 전체적인 이제 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LNG를 하고 싶었으나 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LNG를 못했는데 아마 향후 앞으로 나올 때는 틀림없이 저는 현대상선도 LNG로 가지 않겠는가 봅니다. 하팍로이드 저희가 하고 똑같이 24,000TU 6 플러스 6를 했는데
LNG 추진을 하고 EPS든. 그래서 지금 콘덴서를 보면 현재 지금 새로 발주하는, 지금부터 발주하는 것은 거의 한 7, 80% 이상은 다 LNG 퓨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보면 이제 그 연료가 친환경 연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름을 제어하고 나면 여기 보시는 LNG,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바이오 디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름 탱크를 이제 사이즈를 1로 보면 LNG가 한 2가 필요하고요. 암모니아는 3, 그다음에 수소는 4. 왜냐면 이게 열량인데 비중을 도래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 같으면 연료 탱크가 좀 커지더라도 상대적으로 24,000TU에서 500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약간은 이제 각오를 하는 거고, 나머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데크, 저희가 이제 VLCC 주로 만드는데 데크 스페이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데크에서 LNG 연료 탱크라든지 저희가 암모니아 탱크 하기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에 따르지만 이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엔진이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 아마 그 선박에 장착될 거라고 보면, 그 호불호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금도 뭐 최근에도 저희한테 암모니아 JDP 하자 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LNG를 스킵하고 바로 암모니아 가축기, 아니면 지금 기름을 뜰 때더라도 LNG 레디가 아니라 암모니아 레디로 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LPG를 연료로 쓰면서 일반 VLCC에서 LPG를 연료로 쓰든지 기름을 연료로 쓰면서 나중에 암모니아로 리트로피 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듀얼 엔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LNG 또는 디젤 할 때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LNG나 하이드로젠, 뭐 신세틱 LNG 다 이쪽으로 하고, LPG에서 VOC 같이 묻어가지고 암모니아에서 큰 흐름. 그래서 결국 LNG 라이크냐 또는 암모니아 라이크냐, 아마 2050년 하면 큰 흐름이 되는데, 결국 이제 하이드로젠과 바이오, 신세틱,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뭐 그린 LNG냐 또는 이제 블루 LNG냐, 블루 수소냐, 뭐 이렇게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어가 붙는 게 그린, 블루, 뭐 그레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암모니아든 수소든 LNG든 합성이든 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현재 전체 선봉량의 세계 선봉량의 한 3.5%가 지금 대체 연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배가 몇 척이냐 그러면 상당히 이제 애매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배는 AIS라는 인식 장치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한 13만 개가 됩니다. 물론 어선도 있고, 근데 북한 애들 끄고 다니고 막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13만 척들이 이제 단위 운항 패턴을 봐가지고 배마다 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 배가 LNG냐, 그 VLCC냐, 컨테이너냐, 그래서 선사별로 소팅이 가능하고 해서 전체적인 평균 스피드, 평균 드라프트는 결국 데드웨이트니까, 그래서 이 배가 뭐 24,000TU고 15,000TU인데 드라프트마다 그러면 데드웨이트가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현재 다양한 건데, 현재까지 LNG와 LPG로 추진되는 그 친환경 엔진을 장착한 선박의 비중이 현재 95%에 달한다. 그래서 아마 대양 상선 이외에도 조그만 배도 이제 LNG 추진 방식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름 가격이 하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낙스가 나와가지고 티어3 만족하느라고 이제 고생을 했고요. 두 번째 2020년 1월 1일부터 삭스가 또 나와서 설프 규제 때문에 이게 가는 게 뭐 그냥 저유황료로 갈 것인가, LNG로 갈 것인가, 스크라버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하다가 스크라버로 간 사람이 상당히 한 1, 2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스크라버가 보면 EXI 나오면서 결국 스크라버에서 황만 걸러내지 이게 또 CO2는 걸리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스크라버 자체가 오픈 타입이냐 크로스 타입이냐. 그래서 일부 이제 전 세계 뭐 18개국 이상에서 한국에 오픈 타입은 들어오지만 안 돼. 왜냐 그러면 그 공기 중에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걸 바닷물로 씻어가지고 그 물을 다시 바다에 버리는 거니까 환경적으로 아무리 뭐 개선을 해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 또 배에 담고 있으면 크로스 타입이면 이 황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코팅 뭐 도장을 잘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오래 쓰면. 그럴 때 이 황산수는 그 철판 부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스크라버는 아마 그 일시적으로, 아까 LNG도 앞으로 이제 브릿지 퓨얼에서 10년이겠지만 스크라버 배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갈수록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EDI가 하고 EXI 그다음에 유럽에서 탄소세가 도입되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 선박이 교체가 돼야 되고 얼마나 페이스아웃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한국 정수가 최고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저희로서도 보면 그 LNG라든지 LPG 그 친환경 엔진 장착이 증가해가지고 2015년도에 10%였던 게 18년에 28%, 20년에는 52%. 이게 한 23년, 25년 되면 거의 뭐 대다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까는 이제 EXI 하면 3만 척이라는데 LNG로 바꿀 수요가 17,000척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락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본다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보면 그 2000년에서 2012년까지 그 주요 만드는 배가 1,558척인데요. 이걸 보면서 그 탱크 에이지 보면 결국 2008년, 그 2009년하고 2011년 보면 요 이전 배들은 벌써 10년 이상 된 배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2001년 보면 이 이전 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배들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스공사의 초기에 만든 배들은 그 배들이 저희도 이제 스팀 터바인 배를 많이 지었는데 가스공사 하면서 그 당시 배가 138개의 스팀 터바인 배입니다. 근데 스팀 터바인 배는 굉장히 효율이 나빠요. 그러니까 스팀 터바인 엔진이 전체 스멀 에피션시가 한 28%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138개가 하루에 기름을 한 170톤, 오일 이퀴벌런트가 170톤이 먹는데 지금 174K가 표준인데 하루에 기름을 한 90톤밖에 안 먹어요. 투스트로크 엔진. 그러니까 투스트로크 엔진이 뭐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이 배가 그 뭐 컨테이너든 뭐 VLCC든 LNG든 다 50%의 하이 에피션이기 때문에 그 에피션시에다가 카고 볼륨이 1.5배 이상 커졌는데 연료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지금 다시 운항하는 게 차트레이트, LNG 봐도 차트레이트가 스팀 터바인은 뭐 하루에 25,000불, 그다음에 포스트로크 엔진 한 3만 불 이상, 그다음에 투스트로크 엔진 3만 5천 4만.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차트레이트까지 기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름이 많이 먹는 것은 결국은 에미션이 많아지잖아요. 기름 이꼴은 기름을 1톤을 떼면 CO2가 3.2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1톤 대 3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 하루에 100톤을 떼면 300톤의 CO2가 나옵니다. 향후 앞으로 이제 카본 텍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카본 텍스에 그 요즘 심하면 유럽 쪽에서는 톤당 뭐 100불을 가자. 그러면 하루에 기름을 100톤을 떼면 CO2가 300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카본 텍스만 3만 불이 됩니다. VLC 차트레이트가 요즘 얼마예요? 뭐 15,000불 뭐 하는데 카본 텍스만 3만 불이 되니까 결국은 카본 제로를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로 바꿨다. 그럼 아예 그만큼의 이 카본 텍스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카본 텍스가 시작하는 순간에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좀 빨리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일 메이저는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면 이 7대 5대 빅5 오일 메이저 하면 자기네들도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 다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12개 오일 가스 이제 클라이밋 해가지고 이분들도 다 동참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오일 메이저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노르웨이 있던 스타토일이 에키노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환경을 위해서 이제 중립을 하겠다고 하고 BP도 이제 기존의 기름보다는 자기네들은 풍력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에너지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엑소모빌 전 세계 그 주식에서 1등이었는데 지금 뭐 탑 10도 못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인데 쉘도 발빠르게 그 유럽부터 시작해서 LNG 벙커링으로 가겠다. 토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없는 게 미국에 있는 엑소모빌하고 쉐브론이 좀 발이 늦은데 유럽 계열은 이미 BP, 쉘, 토탈부터 해서 쫙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사점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도 해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정 부분에 이제 기름은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붐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보시면 이 스웨즈 캐널이 이제 스톡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박무현 애널리스트가 한 것은 스웨즈 운하 정체가 LNG 추진선을 수요 성장의 기폭제로 하겠다. 시간 나시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배가 재밌는 게 일본 조선에서 만든 이마바리가 원래
이 배를 하면서 그 원래 뭐 1500, 2000TU 조그만 배를 만들다가 갑자기 그 일본 쇼헤이 기선에서 배를 발주하면서 배를 가져가는 것은 에버그린이니까 22000TU급을 만들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경험이 쌓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배의 조종성이라든지 스테빌리티 이런 게 좀 일부 강화된 면도 있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198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보면 거의 배가 뭐 2000TU급. 제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했던 게 2700TU, 한진해운 2700TU 컨테이너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손으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캐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2700TU에서 4000TU 넘어가면서 이 모든 배를 제가 영업 설계하면서 이걸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하여튼 초대형 컨테이너, 머스크에 나서 뭐 15,000TU, 그다음에 18,000TU, 20,000TU, 22,000, 24,000.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 초대형 컨테이너 400m의 길을 가진 이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데 거의 같이 선두에 서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얘기 많지만 이 최상단을 달리면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가 고속선이었습니다. 고속선이니까 배가 폭이 좁으면서 길이 길면서 날씬한 이렇게 세상선이 되어가지고 보통 L와 B, 길이 대 폭비가 한 7.5 되는,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배는 아시겠지만 이게 길에 따라서 베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각 홀더라는 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몇 개의 베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 폭으로 봐서는 로우가 몇 개냐, 온데크 기준에서 몇 개나 될게. 옛날에 이제 파나막스는 파나마 운하 32.265 통과 수는 배는 컨테이너 맥시멈 온데크 13개입니다. 그러니까 13개를 정해놓고 길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나막스 좀 작은 것은 4,500TU, 맥시멈 파나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880TU. 이 당시에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막스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난 파나마 아니고 남부구나 많이 뛸 거야 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제 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름값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니까 스피드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게 슬로우 스티밍으로 오면서 LOB가 6.5. 그래서 이 배 길이 대비 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컨테이너도 많이 실으면서 이 샬로우 드라프트에도 견디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배라는 것은 이게 짐을 많이 싣고 컨테이너 개수가 늘어나면 헐수가 깊어지는데 또 항구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제약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안 커지면 폭으로 와야 되고 결국은 이 방향 배측 기준 CB가 빵빵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우 스팀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빵빵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고속으로 가면 무조건 날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레드라인, 그래서 이제 이 베이 개수와 그다음에 온데크에 있는 로우 개수 이걸 매칭을 시켜서 13, 17을 하다가 저희가 최종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파나마가 제2의 파나마 캐널, 네오 파나막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길이는 이 파나마 캐널을 처음에 55m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뭐 배를 아시게 잘 알겠지만 옛날 파나마 캐널은 굉장히 이 도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로코모티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대, 뒤에 2대, 4대의 전차가 끌기 때문에 배가 요동이 거의 없어요. 딱 타이트하게 쫙 끌고 가고 그래서 32.26 딱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배 이제 도크를 55m 파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 배길의 제약 때문에 앞뒤에 그 트그보트를 당깁니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나마의 폭은 55m인데 안에 갈 수 있는 배는 양쪽으로 3m 갭을 두고 49m만 해라. 그래서 이제 배들이 그 당시 만든 배는 배가 48m 배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한 1년 해보니까 오케이. 굳이 3m가 필요 없어. 그래서 51m까지 좀 허용을 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51m 되는 네오 파나막스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맞추는 것이 여기 정도. 그래서 이제 15,500까지가 지금 16,000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뎁스를 인홀드 몇 단이고 온데크 몇 단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좀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스테빌리티 많지만 인홀드가 많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뎁스를 좀 올리고 아니면 뭐 뎁스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저기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머스크라인 하면서 이제 배 길이가 399가 나온 게 하여튼 400m를 넘지 마라. 이게 기준이 뭐냐면 중국의 항만 규제가 400m였습니다. 그래서 399.9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메이저 허브 콘테이너 터미널에
크레인 아웃리치가 그 당시 23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온데크 개수는 23개. 그래서 여기 보면 23에 폭이 59m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로우가 23개에 온데크에서 전체적으로 폭이 59m에 101이 399, 400 갔더니 2만 TU가 나왔고, 현재는 지금 그 메이즈가 터미널이 24개, 일부러 25개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못 가니까 24개까지 해가지고 24,000 TU를 만들고 있고, 아마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399, 400m의 룰이 깨지고, 오케이 좀 큰데 와 그러면 한 430m까지 충분히 가능하면서 폭도 25까지 간다면 3만 TU급 나와가지고, 저희가 모든 사항들, 물론 그 걱정하시는 게 이제 스테빌리티부터 해서 롤링 모션 하지만 정광도이 아니라 전체 로더빌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뭐 조종공학적 입장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한국 조선산업의 강점은 조선 3사가 각각 자체 설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거대한 하나의 중국 자체 수단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딱 개발해서 중국이 지금 전 조선소 합병을 했어요. 옛날 한때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것도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제 뭐 현대중공, 뭐 대우조선하고 이렇게 합병 이슈가 있지만 중국 자체 하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조그만 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서단에서 도면 만들어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 방식으로는 현장에서 대응이 안 되죠.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이게 상하 교류상 안 되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그 파이낸싱을 무기로 중국의 지형은 거의 뭐 99%까지 파이낸싱 대주면서 짓고 하기 때문에 가는 선주들이지, 만약에 중국이 파이낸싱을 안 준다 그러면 중국과 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이 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부터 엔진까지 다 구사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친환경에 대해서 기술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해양 같은 경우는 피드 엔지니어를 사와서 거기에서 인도스먼트하고 저희가 또 피드 적응을 한다면 하지만 선박은 다행히 이제 저보다 선배들이 훨씬 뛰어나셔가지고 했지, 이 선박 설계에 대해서 어디가 사고를 하지 않고 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 조선의 강점이 아닌가. 그다음에 설계의 유연성. 배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선수마다 항로가 틀리고 쓰는 장비가 틀리고 선호가 틀리고 해서 그게 같은 배가 없습니다. 물론 시리즈 찍어내더라도 그 아까 말씀했던 현대상선에 저희가 이제 VSC 5척했지만 거기에 10척이든 15척이 했지만 그 안에 내부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성을 얼마나 잘 유연하게 할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일본이 왔는데, 이번에 했던 뭐 에버그린, 에버기본호 같지만, 일본이 처음으로 그 초대형 컨테이너를 만들었지. 그거 지금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조그만 이 시스템으로 꼬시르기 싸웁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 가지고 일본은 설계 하나 해놓고 그냥 뭐 10년을 씁니다. 그래서 볼캐리어, 오히려 파나막스 볼캐리어가 한국보다 훨씬 싼 게, 요즘 뭐 한국 이제 거의 볼캐리어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MR이라든지 아프라막스를 이제 저기 이제 대한조선, 뭐 미포, 삼성도 하고 있고 STX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중국하고 중첩이 되지만 그런 중형조선도 LNG 퓨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으로 딱 무장하는 순간에 중국하고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부가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상사하고 비슷하지만 저희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설계 및 그 가스를 이용해서 10년 전부터 직접 조선소에서 가스를 가져와서 모든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또 이제 일부는 보면 그 LN2라 그래서 LN2 질소, 액체 질소를 가지고 유용하는데 저희가 그 정부로부터 안전에 나타난 허가를 다 받고 실정 설비했고, 그래서 그 테스트 끝나서 바로 배에 올라가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상당히 이제 국산화, 기계장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코치방 한국조선 협회 회상사기 때문에 특히 국산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가스라든지 이런 아크틱 쉐빙선 원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유리한 점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에미션 줄이기 위해서는 기름 소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스피드를 줄인 게 아니고 스피드가 선주 요구하는 만큼 스피드를 가되 대신 어떻게 해서 그 파워를 적게 하는 그걸 할까. 그래서 보면
그 프로펠러 앞뒤에 선체 고정 부가 장치라 그래가지고 뭐 덕터라든지 브리스톨 스테이트, 러더 벌버, 프로펠 캡에서 그 앞에 그 수증기 주위, 프로펠러 주위 유동 제어를 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감소시키는 게 배의 제일 큰 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 밑바닥에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공기 방울이 지나가면서 윤활 기능 해서 만들면서 이 선체 전 마찰 저항을 좀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추진을 해서 어쨌든 메인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그 배 안에서 발전, 계속 달리면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발전기를 썼는데 이제 그걸 샤프 제네레이터를 해서 메인 엔진으로 나오는, 메인 엔진은 아까 효율이 52%인데 그 포스트록 엔진은 이게 또 포스트록 엔진이 한 43%, 4% 되는데 거기서 또 제네레이터를 붙여가지고 전기 만들고 하면 전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포스트록 엔진에 또 메인터넌스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메인터넌스 만들어서 샤프트 연결해서 여기서 축 모터만 달면 요 샤프트 모터는 거의 메인터넌스 프리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좋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그 제네레이터 엔진, 보조 엔진을 거의 하나 뺄 수 있고 저희 지금 다양하게 특히 한국 업체랑 협상하고 해가지고 그 중간 사이즈, 미드 사이즈부터 대형 사이즈까지 지금 샤프트 모터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또 사항은 저희가 그 잠수함에 국산화시켜서 요 그 모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동력으로는 그 배 위에서 공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로토 세일, 그래서 원통을 이제 달린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통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통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야구 보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게 커브가 됩니다. 이게 커브가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이제 깡통을 고정시켜 놓고 요 깡통만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추력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배가 추력하는데 그것도 꽤 심하면 10%까지 좋아집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열땡크는 1대 2대 4대 8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저희는 특히 이제 그 시형 캠퍼스라고 해서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형에는 저희가 새로운 세계 이제 최신의 그 수준을 해서 전체 저항부터 스피드 체크를 하고 또 하나는 캐비테이션 터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배, 프로펠러, 이거 캐비테이션을 다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초대형 음향 수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굉장히 크게 10m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수소 그 노이즈라든지 일반 상세에 나오는 노이즈 같은 메저링해서 결국은 이 잠수함부터 해서 모든 물속에 있는 데서 그 노이즈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LBTS 랜드 베이스 테스트 프로시트 해가지고 친환경, 그래서 암모니아 연료 추진 같은 하는 것도 저희가 여기서 다 테스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뭐 등등 저희가 다 AIP 받았는데 여기서 테스트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소까지 해서 그 암모니아, 수소, LNG부터 해서 요 자체 실증 테스트를 시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기름 이후에 LNG 이후에 그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왜 나오면 그 NH3, 그래서 암모니아는 탄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는 굉장히 LPG랑 유사해서 암모니아는 일반 초대형 LPG에 다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여태까지 주 원료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비료로 갔습니다. 비료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또 화약의 연료로 가고 했는데 이제는 암모니아가 이 친환경 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자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선언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일본의 발전소들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제 원전이 있었고 그 LNG 발전소, 석탄, 석유 발전소. 그런데 후쿠시마 때문에 그 원전이 좀 이제 문제 생기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LNG, 리퀴파이드 내추럴가스 수입은 제일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일본은 발전용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한 연간 7,900만, 8천만 톤을 수입했고요. 가스공사는 우리 보시면 다 거의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로 했다가 이제 발전소들이 LNG 발전소로, 아까 이동현 이제 부장님 오셨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아니었다가 이제 기름을 쓰다가 이제 LNG로 바뀌고 있고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스탄 석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일본이 이제 선언한 게 다 그 발전소는 암모니아, 그러니까 수소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수소를 이제 최종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소가 액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253도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213도에
절대 20K입니다. 플러스 20K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운반하는 용기 만들기 너무 힘들고 하더라도 일본의 수소 운반선 스위스 프로티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1250짜리인데 지금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한 지는 벌써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수소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들이 액화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버스가 이제 서울 시내 이제 천연가스 버스가 다니는데 그게 그 300바입니다. 그래서 300바 용기를 그 타수 섬유를 만들어서 까만 탱크에 있을 거예요. 터지지 않게. 근데 수소는 이제 하게 되면 자동차는 700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도 클 수가 없는 거죠. 근데다가 수소가 최종으로 가기는 경제를 하려면 이 수소를 한국은 수소를 만들기 힘듭니다. 어떻게 사올라 그러면 힘드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이 암모니아 제품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만들고 공기 중에 질소 80% 질소 아니에요? N2를 가지고 해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게 그 하버 보시법에서 이제 암모니아 탄생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암모니아 만드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하버 보시법이 500도 온도에 200바의 가업을 가지고 그게 좀 상변함을 시키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암모니아 만들 수 있는 제법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가지 기술로 있고 그래서 이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반할 때는 질소만 집어넣어 가지고 암모니아화했다가 그 암모니아를 가져오면 다시 아마 한국 같으면 여기서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다시 공기적으로 보내버리면 순수한 수소가 남는다. 이게 쉽게 말하는 아마 우리 자동차라든지 전 경제에서 수소 경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시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언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LNG로 안 가고 암모니아하고 수소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 대림산업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나게 지금 플랜트 2개를 하고 있는데 2조짜리를 2개를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고 호주가 또 보면 갈탄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그 석탄호석에는 좀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갈탄에 스팀을 해가지고 LNG를 만드는데 LNG를 크래킹해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수소에다가 질소를 내서 수소를 수출하든지 질소를 섞어서 암모니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머스크라인이 자체 연료 쓰겠다 하지만 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릴라이언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소하지만 결국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매개체는 암모니아가 아닌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하팡로이드랑 24,000 TEU 컨테이너를 하는데 그 연료 탱크가 LNG 연료 탱크가 18,50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2만짜리가 들어간 LNG만 하더라도 그러면 암모니아는 한 4만짜리 용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하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크래킹하면 된다. 그래서 수소 그대로 만들다가 다시 암모니아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로이드하고 같이 해서 특히 이제 뭐냐면 암모니아가 어려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모니아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을 좀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니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같이 니켈하고 또 반응하면 원래 그 니켈 말하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녹이 안 서는데 암모니아는 또 니켈하고 반응해서 그 암모니아 함량이 높으면 부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톡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모니아에 한 200ppm 이상 되는데 한 15분 이상 노출되면 사람이 기절하고 뭐 20분 30분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데 이 사람 코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한 0.1ppm만 돼도 벌써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암모니아 노출돼도 그 뭐 지식에 사망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또한 이제 암모니아가 LPG 마찬가지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혹시 LNG 운반선을 하다가 뭐 LNG 연료하다가 LNG가 누출되더라도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작게 되는데 이게 공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특히 LPG 운반선 그다음에 이 암모니아선 되면 이 벤틸레이션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VLCC라든지 이런 벌크라든지 이런 배들은 테크 플레이스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스피드 생기더라도 그 공기보다 무겁지만 그냥 퍼져버리면 확산이 되는데 특히 컨테이너는 이렇게 어코모데이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클루스 스페이스 되기 때문에 이 벤틸레이션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이드하고는 하지도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제일 관심은 어떻게 벤틸레이션 노출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 사람이 그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곡해서 하지도 하정을 다 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어떤 배가 오든지 그 뭐 VLCC든 굉장히 쉽게 저희 숙제는 제일 먼저 어려운 걸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좀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LCC가 아니라 이게 또 이제
그 컨테이너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그 LPG 추진 암모니아인데 그 암모니아 레디 VLCC입니다. 그래서 VLCC를 하면서 여기에서 LPG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심플리파이하게 LPG 엔진을 암모니아 엔진을 바꾸고, 그다음에 데크 탱크도 같은 탱크 쓰면서 혹시나 그 일부 부품 패키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DSME와 로이드, 마샬 아일랜드, MAN 엔진, STX 엔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마샬 아일랜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이드하고 마찬가지로 그 암모니아 레디 노테이션을 지금 로이드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로 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DSM이 이제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 아까 이동해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한국에서 국적선을 LNG 캐리어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1990년대 저도 이제 그 당시 처음부터 LNG 제 1기로 해서 또 프랑스도 돌아다니면서 기술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어떤 첫 배를 준 게 현대 모스타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이어서 1995년도에 한지 평택에 같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해외 수출처는 저희가 제일 먼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피아스라고 이제 저기 스페인 회사를 해서 쭉 갔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저희가 아마 세계 최초 최대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5년도에는 이 배 자체에서 바로 배가 다니면서 여기 트레시 있어가지고 그 미국 멕시코만에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전향 다 터미널 LNG 수입하는 국가였어요. 그 셰일 가스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미국이 엄청 많은 이제 LNG를 그 안 되니까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할 때 터미널들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 배가 LNG RV가 가다가 가면 저 해상 한 60마일 떨어진 데 가면 요 바닷속에 트레이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딱 접어하면 배가 와서 바로 그 자체에서 리가스 해가지고 육상을 바로 이 해저로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면 딱 모링 떼면 이제 가면 또 다른 배에서 하고, 그때 마침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카테고리 4 이상 됐는데, 그때도 바로 거의 한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럼 이 배는 이제 뗄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사히 가스를 다 공급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이후에서 FLNG 저희가 3세에 먼저 계획했지만 세계 최초로 FLNG를 인도를 하고 하여튼 여하이 잘 해서 지금 첫 번째 하다가 또 두 번째 다른 데 가서 새로 LNG를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FSRU라든지 에너지 시스템 센터, 저기 LNG를 이용한,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3년도, 14년도에 계약을 해서 15척의 아크틱 LNG를 계약을 했고, 그 배가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에 처음으로 투스트로크 엔진, 그리고 LNG를 이뤄서는 셔틀 탱크까지. 그래서 저희가 가스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작은 좀 늦었지만 쭉 왔고, 오히려 이제 현대가 저희 형님 회사를 부르는데 현대보다 좀 앞서가지고 계속 가스 기술은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연료 탱크인데 이게 이제 고만강강, 여러분 지금 아시지만 니켈 가격이 한 톤당 한 17,000불 갑니다. 근데 망간은 톤당 한 2,000불밖에 안 하고 굉장히 흔한 광물이에요. 우리가 또 알겠지만 저 태평양에 그 한국만한 그 바다 밑에 땅인데 그 밑에 망간 단계가 지금 덜 되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심 4,000m에 불도저 같은 걸 집어넣어서 크게 올리시면 되니까 이 망간을 가지고 포스코에서 상당히 오랫동안에 한 6년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고 지금 LNG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기존에 쓰던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대신해서 LNG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국산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스틸은 뭐 일부 포스코도 만들고 있지만 대체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해갖고 이런 LNG 연료 탱크가 또 굉장히 이제 중국이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만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신다니까 하여튼 저희가 포스코로부터 설판을 가져와서 이렇게 3D로 해서 다 만들고, 그다음에 외부에 인슐레이션까지 붙여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테스트를 끝나고 여기에 LNG까지 집어넣고 테스트를 다 끝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고, 여기는 뭐 이제 체크를 다 하고 이제 보안상 이제 뚜껑을 씌워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열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현대, 삼성 다 고만강으로
탱크를 하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랑 같이 손을 잡고 이게 LNG 연료 탱크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이 그 C타입 탱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걸 가격적으로도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QDC인데 퀄리티라든지 딜리버리, 코스트 이걸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악틱 기술인데요. 실제 이제 제가 한 2008년부터 이 악틱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가서 저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아이스 테스트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한국이 전혀 이제 빙수조가 없어가지고 저기 핀란드의 아크악틱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 리콰이먼트가 결국은 이제 현재는 뭐 얼음 두께가 차이가 두꺼운 게 한 1.8m, 뭐 1.6m 그런데 2.1m까지 할 수 있는 그걸 해라. 그 다음에 온도는 마이너스 52도. 그다음 스피드는 지금 LNG와 똑같이 19.5노트. 근데 지금까지 그 역사상 북극에서 겨울철에 다니는 쉐빙선은 원자력 추진 쉐빙선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백일이 한 150m에 폭 30m. 근데 저희는 이제 백일이가 300m에 폭이 50m이기 때문에 그게 4배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테스트 해본 퍼실리티가 없고 과연 이런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쉐빙선이 겨우 이제 이 얼음을 깨고 나가는데 과연 이런 데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고 저희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결국 이제 얼음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내빙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면서 카우 컨테인 시스템을 잘 견딜까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배가 더블 액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는 쉐빙선은 일방향 선수로만 깨고 나가는 배였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더블 액팅 그러니까 이 배가 앞으로도 가다가 뒤로 가다가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원자력 추진보다 파워가 낮기 때문에 좀 띠가 있어. 보면 이제 그 나중에 뒤편에 나오는데 이 얼음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 아이스 산맥이 이릅니다. 아이스 디치라고 부르는데 그건 토탈 두께가 15m가 돼요. 겨울에 되면. 그래서 그걸 뚫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니면 이 항로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는데 특히 보시면 이 배가 선수로 갈 때보다 선비로 갈 때가 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리어카를 이렇게 밀고 가는 거하고 앞에서 끌고 가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15메가와트짜리에 3 아지포드 달려요. 토탈 45메가와트로. 그래서 이 아지포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블액팅이고 악세븐은 토탈 실은 한 1.8m인데 저희가 맥시멈 2.1m까지 깨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모형 시험하면서 이게 이제 각종 레벨 아이스부터 해서 다양하게 결국 또 중요한 게 터닝입니다. 이 터닝인데 지금까지 쉐빙선을 보면 다 이 선수가 이 V 쉐입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 배는 LNG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퉁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터닝이 제일 문제였는데 예상외로 잘 해결했습니다. 실제 이제 아이스 트라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 배가 쫙 가는데 평판빙에서 레벨 아이스. 실은 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으로 하는데 이 얼음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갔는데 너무 이제 2월 달에 바다 다 얼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얼음을 찾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 그 카라시 그래가지고 그 앞쪽으로 갔다가 결국 인공위성 도구로 헬리콥터 뛰어가지고 한 2주 만에 저 깊은 탭시라고 해서 시베리아 그 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결국 이 길이 이제 폭 50m에 뭐 길이 50m는 큰 평판 빙. 그래서 그 얼음을 내려서 직접 드릴로 뚫어가지고 얼음 또 강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보금기라든지 이런 강도가 계산대로 되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최종액이 아이스위치 얼음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 위에 있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물 속에 나머지 9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한 13m 이상 되는 얼음인데 그걸 이 프로펠러 세 개가 갈아내듯이 믹스기 갈듯이 해놔서 최종적으로는 이 얼음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스 트라이를 할 때 이걸 뚫지 못하면 잘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걸 성공을 했다는 소리 듣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박진감이 좀 있었습니다. 좀 빨리 돌려서 그렇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했고
터닝 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좀 무사히 저희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악틱이, 왜냐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DSM에서 그 전략에 그 GAS, A가 왜 들어갔냐 그러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에서 가스가 한 80, 90%가 다 북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죠. 크리미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또 벨라루스가 중간에 잡아먹기 때문에 유럽에 갈 수 있는 메인 파이프라인이 많이 잠겼고, 최근에는 또 그 이제 상트페테르스에서 그 북해 쪽으로 해서 독일 가는 것도 트럼프가 또 막기 시작해가지고 그 노드스트림을 또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안 되겠다. LNG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가스를 수출했는데 계속 막히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 파워 오브 시베리아고 해서 여기서 이르쿠츠에서 바로 몽골을 거쳐서 중국 가는 파이프라인 이제 최근에 개통했습니다만, 그래도 메인 가스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우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북극에 보시면 이게 제일 먼저 야말 LNG가 있고요. 근데 여기 오비 LNG라고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크틱 LNG 1, 2, 3가 있는데 아크틱 LNG 2가 또 먼저 나왔어요. 안쪽에 보면, 그래서 여기는 거의 육지 쪽은 파이프만 그냥 박으면 가스가 나옵니다. 옛날 자이언트 영화처럼 그 땅만 파면 기름 나오듯이. 그래서 여기는 이 기름을 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보셨지만 그 온도가 겨울에 마이너스 52도입니다. 카타르가 얼마입니까? 여름에 50도예요. 그러니까 두 개 델타 T 차이가 이게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플러스 50도, 마이너스 50도이기 때문에 액화시키는데 이 벌써 100도를 적고 간다고 보면, 여름철에 보면 뭐 다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못했던 걸 그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현재 카타르가 LNG 수출량이 지금 현재 7,700만 톤으로 세계 1위인데 호주가 지금 곧 1위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1억 4천만 톤에서 넘버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5척을 하고 최근에 또 6 플러스 6에서 6척을 지금 또 건조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야말 LNG에서 유럽까지 지브루까지 가야 됩니다. 벨기에 가고, 여기서 한중일 오다 보면 너무 멀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중간에 쉐빙선은 중간까지만 가자 해서 여기 무르만스크 하나, 이게 캄차카 반도 하나 그 환적 설비를 갖춘데 그것도 크게 FSU를 만듭니다. 그 용량은 한 36만 큐빅. 그래서 지금 저희가 2 플러스 2로 이제 계약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간에 캄차카하고 무르만스크에는 중간에 FSU라고 해서 굉장히 사이즈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 각각 LNG보다 2배 이상 크고, 여기 악틱 LNG가 와서 LNG를 자체 펌프로서 퍼 담으면 딱 담고 있다가 일반 컨벤셔널 LNG가 오면 여기서 이 펌프를 통해서 다시 퍼주는, 이렇게 해서 각각이 되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생기는 이 많은 LNG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자체 내에서 유로까지 가지 않고 극동까지 오지 않고 자기네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FSU가 좀 많이 또 나을 거라고 해집니다. 이건 마이너스 50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내빙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틱의 프로트를 보시면 몇시죠? 악틱을 보시면 이제 악세븐 컨테이너, 이제 겨울에도 컨테이너 좀 가보자 해서 저희 콘셉트 잡고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악틱에도 보시면 이제 기름이나 LNG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아이언호와 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 있고, 캐나다 쪽에도 저 2000년대 중반에 해서 저희가 이제 오악 캐리어,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북쪽과 배핀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노천광인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반짝반짝합니다. 굉장히 퓨리티가 60% 이상이에요, 이 철광석이.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하다가 옛날에 리먼 그 사건 나오고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이 됐는데 언젠가는 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북극해 확대하고, 특히 보면 이제 이 유창근 사장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화물이 있는데 한중일 화물을 가지고 중간에 싱가포르, 홍콩 안 거치고 로트르담 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저기 지금 말씀하는 수에스를 통과하려면 이 전체 24일 걸립니다. 그런데 악틱을 통하면 14일 만에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는 여름철에, 그러니까 그 북극을 보면 한 7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요즘 열리는데, 이게 점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여름에 다닐 수, 물론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에스코트 하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상을 했었고, 머스크가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최초로 북극 항로 통과했다. 부산항부터 발진해서 유럽을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쉐빙이 아니더라도 이제 상당히 많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야말 LNG를 보고 알래스카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알래스카 북쪽에 이게 이제 뷰포트 시하고 프루드 베이였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제 파이프라인 통해서 여기 AK LNG 케나이 반도에서 LNG를 해서 87기가 일본을 수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중간에 툰트라가 자꾸 녹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툰트라가 녹으니까 자꾸 빠지면서 스포트가 빠지니까 파이프라인 일직선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균열 생기고 해서 새로이 깔려고 하나, 지금 이제 환경론자들 원주민 때 반대하니까, 그럼 이참에 우리도 알래스카에서 LNG선, 쉐빙 LNG를 해서 극동으로 가자. 이런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지시를 했어요. LNG 생산 정대를 위해서 2035년까지 1억 4천만 톤에서 세계 1위를 하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KMI에서도 열심히 이제 북극 해가지고 조사하고 계신데, 한국 조선이,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해서 아틱은 어쨌든 거의 뭐 거저 먹을 수 있는, 중국이 최근에 조그만 배 하나 악7을 만들었는데, 이게 첫 우랑하다가 이 여기를 올라가다가 이 베딩에 쪽 지나자마자 이 스톡이 돼가지고, 마침 다행히 저희 회사에 만든 LNG에 가다가 그 배를 발견해가지고 불이 깨지고 저기 사베트까지 에스코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여튼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잘 안 믿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이제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제 쓰는 게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에미션을 줄이는, 일단 기름이든 뭐 LNG든 일단은 기름 소모량을 줄여야만 에미션 줄고, 그 다음에 다른 연료로 바꾸자. 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앞뒤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앞에서,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펠러가 그 단축선은 프로펠러 한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흐름이 바닥을 통하고 사이드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프로펠러 한쪽 도니까 이쪽 프로펠러하고 그 어택되는 쪽은 좋아지죠. 왜냐면 프로펠러가 로드를 받으니까. 근데 반대쪽은 프로펠러 도는 방향하고 물하고 같이 가니까 어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프리솔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각을 살짝 바꿔가지고 프로펠러가 어떻게 잘 돼 있거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살짝 변형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 지금 다양하게 각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뒤에 후르가 생깁니다.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끝에 뭉퉁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볼텍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시면 일반 비행기 날개 끝이 일직선 되면 이 끝이 막 흔들려요. 이게 그 공기하고 지나가다 끝에 되면 단속이 생겨가지고 요즘 만드는 비행기는 보면 날개가 다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탈 때 저 비행기가 일직선이냐 꺾여 있느냐 그걸 잘 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볼텍스가 없어지면서 터뷸런스가 적어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뒤에도 저기 보면 이렇게 약간 핀을 달아서 이걸 하게 되면 이 볼텍스가 없습니다. 이 볼텍스라는 건 또 하나의 에너지를 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2%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비슷하게 러더 쪽에도 벌거를 달아서 간격을 줄이면서 이것도 1 내지 2%가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저속성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큰 덕터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좀 가압시켜서 프로펠러 쪽으로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오는 물을 쫙 모아서 쫙 해주는 노즐 같은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에어 루브리케이션. 그래서 공기를 가는데 이 공기가 이제 잘 분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만들면 배가 하다 보면 옆으로 새어버리면 이게 다 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LNG선을 많이 하는데 LNG선 트윈입니다. 그래서 트윈 스쿨이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여하에 가서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즐 위치라든지 그래서 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고속선일 때는 벌브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했는데 저속으로 가다 보니까 성형을 해가지고 볼륨이 작아지면서 낮아졌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이 기본 계획 선형 쪽만 해도 30년 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변형을 보면 옛날 만들 때는 진짜 멋있고 뭐 날씬하고 벌브스 막 튀어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없어져요. LNG도 심지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만이 명맥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도 컨테이너는 요즘 계약 속도가 23노트, 22노트 되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작지만
이 벌브스 바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콘텐션에서 바우바이저에서 이렇게 공기 저항을 줄이고, 최근에 나온 것은 로토셀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이제 에어 루브리케이션은 작은 미세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해서 밑바닥에서 결국은 이제 아무리 페인트를 잘 칠하더라도 이 배 선체와 그 물하고 이 접하는 이게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하고 밀도 차이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랑 물 저항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보시면 이제 ALS를 안 쓰면, 이 공기 에어로빅 시스템 안 쓰면 프로펠러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물 후류가 이게 두 갈래로 나옵니다. 프로펠러에서 나온 후류, 가운데는 좀 조용하죠. 근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쭉 가더라도 이게 두 줄이 생깁니다. 이 프로펠러 양 끝에서 나오는 후류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ALS를 딱 켰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공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메인 여기보다는 가운데 공기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센터로 잘 몰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0%까지 좋아지는데, 이 또 공기를 밀어넣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어 컴프레서에서 공기 밀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쇄시키면 5 내지 7%가 좀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고속일 때 훨씬 좋아지고, 저속이면 이제 효율이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계속 꽤 쓸만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롤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공기도 빠질까 봐, 그래서 적정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걸 공기를 컨트롤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로직을 해서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토셀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DNVGL 노르웨이 성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구형에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공기 흐름 따라서 똑같이 리프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원리를 저희가 이제 수중에서 테스트할 텐데, 우선적으로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터만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리 스풍기만 해봤더니 스풍기만 해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저항만 생기는데 돌아가면서 야구 그 커브처럼 이렇게 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5%, 7%, 심지어 10%까지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 배 사이즈 따라서 몇 개를 설치할 것이며, 이 회전 모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저희는 특히 이제 이 자체도 가볍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가벼운 매트리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ONE 보면 한 1,800개 이상의 컨테이너 로스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제 보면 이 레싱을 상당히 이제 중시해서, HLGM 마찬가지지만 주로 레싱하는 게 이제 인터널 레싱. 그래서 각각 자체적으로 이 줄에 대해서 이 잡는 방법하고, 익스터널 레싱에서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옆줄에 있는 컨테이너 잡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익스터널 레싱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서 상대방 반대쪽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안티 롤링 탱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가 초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테빌리티가 좋아져요. 이 KMT가 좋아져가지고, 이게 문제는 이 스테빌을 나쁘게 하는데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첫 번째는 특히 이런 컨테이너 보면 선수하고 선미하고 굉장히 이 부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롤링을 하다가 특정한 파도를 만나면 굉장히 빨리 이게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만들 때 그 머스크 라인을 했는데, 이거 머스크 라인에 31척이 이걸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머스크가 처음으로 트윈 컨테이너까지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티 롤링 탱크로 붙여서 AR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트란측을 했냐 하면, 이 메커니즘이 배가 롤링할 때 이 물이 움직이면서 거의
카운터 웨이트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추럴 클러치를 이 드라프트라든지 GL 봐가지고 워터 레벨을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사항은 처음에는 이제 벤치 테스트를 부산대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CFD 컴퓨터 이제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형 시험, 특히 이제 웨이브 모형 시험을 크리스에서 하면서 또 검증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마린에서 저희가 ART를 직접 집어넣고 없이 하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없이 했을 때 롤 모션하고 집어넣을 때 롤 모션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아된 20% 이상 롤 모션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콘테이너 외곽에 작용하는 이 포스, 그러니까 원심 자체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파라메트릭 롤링이라는데 배가 이제 해상에서 피칭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수분하고 선미부가 차이 나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파라메트릭 롤이 오면 롤링을 하다가 급속이 확 돌아가는데, 저희는 이 탱크를 가동시키면 그런 파고가 오더라도 거의 롤 모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라인이 옛날에 원래 자기네들 이제 피 스테빌라이징, 요즘 크루즈 다는 걸 했는데 굉장히 고장도 많고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저희 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승사들한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려서나 이 비용 문제에 한 100만 불을 가게 됐는데,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다들 주저하게 되고 그걸 좀 못했고, 저번에 이제 유창 사장님 왔을 때도 야, 그때 좀 세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한 가지 또 보는 거는 이제 결국 중요한 이제 항구에 있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항구에 오퍼레이팅 시간을 줄일까? 이제 이거는 이제 레싱 저희가 인하우스 프로그램입니다. 레싱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제 이 향후 앞으로 이런 배에서 콘테이너가 이렇게 좀 줄어들기도 하고, 콘테이너 보면 이제 세 개입니다. 이게 메인 어코모데이션과 이 엔진 케이싱 때문에 이 3단계 나눠져 있는데, 저희 어코모데이션을 제일 앞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크레인 6대가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앞부분에 있더라도 여기에 안티롤링 탱크를 하니까 성능이 똑같다는 걸 모형 시험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아마 이렇게 실제로 이만큼 큰 그 컨테이너가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그 운항성을 좋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항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걸 할 거고, 똑같이 저희가 보시면 두 개 봤지만 이 롤 모션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딩의 이제 컨테이너 레싱에 대해서는 보시면 저희도 이제 하는 게 그 컨테이너 이제 로딩 시작은 계약할 때 스택 웨이트입니다. 주로 이제 210톤, 뭐 240메트릭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한 줄당 이 토탈 웨이트를 얼마를 깎 것인가, 스택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이제 컨테이너 이제 미팅을 할 때 선주로부터 또 이제 선주가 지정 업체, 주로 보면 선주하고 업체 같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맥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로딩에 적용할 지행값을 통상 3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급마다 지행값이 조금씩 다르지만 미니멈 GM, 맥시멈 GM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배를 했기 때문에 전체 배 로딩 매뉴얼 보면 맥시멈 GM, 미니멈 GM, 그래서 그거와 총선 두세 개를 가지고 GM값을 계산을 해서 스택 로드 디스트리뷰션에서 쫙 하고, 그래서 이게 룰에 사용되는 대로 해서 만족해야지만 이게 성급 승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급의 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볼 때는 화물 사고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데, 첫 번째 보면 황천항해, 그러니까 GM이 너무 많이 하는데 또 황천에 걸려가지고, 특히 아까 보셨지만 이런 파라메트릭 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롤 모션은 괜찮은데 파라메트릭에서 이 커트실하든지 해서 이 배가 피칭과 롤링 같이 하다가 확 돌아가는,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이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필팅들의 자재 결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팅들의 설치 누락, 이런 게 주로 아닐까. 그래서 성인된 그 카고 식싱 매뉴얼에 맞는 화물을 적재 고박하고, 그다음 GM에 맞게. 근데 이 GM이라는 게
로딩 매뉴얼 꽉 맞게끔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 헤비 카고 많고 라이트 카고 많고 또 실다 보면 시퀀스를 따라서 헤비 카고 위로 갈 수 있고 아마 그런 것도 기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최근 성급에서는 선주 쪽에 좀 유리하도록 GM을 좀 완화해주는 경향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좀 차이 나는 게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은 그 레이싱 브릿지하고 하지만 레이싱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목업 테스트를 하고 이때 선주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뭐 최종수 대표님이 뭐 커뮤니케이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미키 마우스라 그래가지고 최 끝단에 한 단씩을 더 올렸습니다. 원래 이걸 주로 이제 옵션이지만 대체로 하고 미키 마우스, 왜냐하면 이제 이 양 끝단에 레이싱 브릿지가 3단, 4단 있으면 끝단에 5단짜리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키 마우스 기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미키 마우스로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익스터널 레딩을 그 레이싱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도 이제 저희가 만든 배에서 이 컨테이너 로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하고 잘 보고 있고, 배가 이렇게 이제 대형화됐는데 어떤 많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초기에 좀 간과된 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스마트칩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강원 대표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스마트칩에 대해서는 스마트 메인터넌스까지 되면서 스마트 내비게이션, 그래서 각종 최종 그 오토매틱 그 웨더 아우팅하는데 저희는 그 실시간 인공위성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받아서 그 시뮬레이션 해서 적정 값을 이제 그 캡틴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의 루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배에 설치되는 스마트 플랫폼,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제 플랫폼이 다른데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조선 3사와 같이 공동으로 이 스마트칩의 플랫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 조선 3사가 만드는 배 스마트칩 플랫폼은 이제 같아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같이 나왔고, 또 세이프 내비게이션은 저희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가 이제 레이더뿐만 아니고 CCTV 카메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CCTV 카메라에서 저희 요즘 비전 AI 그래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다 디텍트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배 정보를 해서 이 배의 속도부터 해서 이 배 앞에 얼쩡거리는 뭐 작은 어선 요트까지 이 배가 움직이고 있구나 해서 실제 사람이 비주얼로 보지 못하더라도 이 CCTV에 보는 걸 요하고 레이더하고 매칭시켜가지고 각 배에서 나오는 이 배가 어떤 배면서 해서 이 충돌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쇼어 모니터링인데 실제 현대상선에 보면 굉장히 큰 이제 헤드쿼터에서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사하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십에서는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 고유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이 배가 주위와 이제 교신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위치 파악부터 해서 항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배 잡은 것은 이제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위에 머스크라인 주위에 있는 배들입니다. 이 배들이 정보가 나오면서 스피드까지 다 나오고 레이더보다도 그 인공위성 받는 AS 데이터를 받는 걸 더 우선시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흥에 그 R&D 센터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에 있는 그 데이터의 플릿 다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찍기만 해도 이제 이 배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항에서 LA 간다 그러면 그 당시 전체적으로 웨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다 받고 배 자체 스피드 드라프트나 파워 퍼포먼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스마트칩 솔루션은 현대중공업이 이제 현대무 글로벌 서비스면서 또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부터 제네트 엔진, 뭐 이렇게 파워 시스템, 뭐 펌프부터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데이터 퀄리티하는 데는 괜찮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업체들하고 데이터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들 같이 이제 트레이서 어널리싱하고 웨더 데이터를 봐가지고 향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웨이브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콘테너에서는 그걸 피해가야 되면서 바람에 따라서 적절히 어떤 배는 이게 특히 이제 VLCC 같으면 바람이 적절히 잘 이용되면 스피드 로스가 얼마인데 이게 로터로 이용해서 개인이 얼마냐 그걸 잘 봐서 앞으로 이제 점차 스마트칩이 아마 무인화로 가는데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마트칩 간도 오토노머스 단계가 1, 2, 3, 4, 5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는 2.5, 3까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결국 다 비용이거든요. 이런 스마트칩 하는데 선주가 얼마만큼 돈을 들일 것인가, 이 배의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LNG 캐리어부터 초대 컨테너는 점점 더 풀 오토메이션.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선원들이 굉장히 귀하고 장비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 오토메이션 돼야 되고, 특히 저희가 이제 군함을 그 특수선이 있는데, 특히 요즘 해군에 배 탈 사람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배도 최첨단화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칩 기술을 해군에 집어넣고, 그래서 해군에 대해서 스마트칩 기술과 그다음에 무장 시스템, 이런 컨트롤 시스템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통괄 그 컨트롤 시스템을 지금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항만하고 하는데, 이제 이 부산 그 항만공사하고 지금 저희 대우조선하고 그 부산 산업과학 그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현대 상선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스마트 항만을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그 로테르담 항구하고 같이 또 이 JD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로테르담 항구가 하는 것은 물론 먼저 했어요. 로테르담 항구가. 그래서 1단계는 데이터 연계 이제 플랫폼을 해보자. 그다음 이제 선박 출도착 최소화를 같이 하자. 2단계는 항내 안전운영 관련 회복. 그러니까 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자체가 CCTV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화물 정보까지 관련 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게 저 이제 DSM이 익스클루시브하게 지금 이제 로테르담 항구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싱가포르 항까지도 같이 저희 확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테르담, 그다음에 부산 항만공사, 또 부산시하고는 아마 곧 아마 시장 선거 끝나면 현대상선하고 또 뭔가 하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제품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 배에서 자체에서 바로 LNG 터미널 만들지 않고 리가스에서 보내는데 LNG 세이빙 장치를 갖추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LNG 바로 발전을 해서 LNG뿐만 아니고 LNG도 공급하면서 발전해서 전기를 가자. 특히 이게 아마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이 워낙 많고,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도 보면 LNG로 친환경으로 하고 싶은데 LNG 터미널 만들냐, 발전소 하냐, 그래서 요게 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에서 지금 이제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하는데, 아무래도 육상 그 바람의 그 길에서는 그 해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 쪽인데 요즘 한때는 이제 저희 회사도 뭐 한 정수가 다 했지만 2메가짜리 그 해상 풍력인데 지금 무슨 16메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엄청 컸었습니다. 그래서 16메가짜리 하다 보니까 이런 설치할 배가 엄청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작년에 LOI 끝나고 다 계약만 기다렸다가 미국 선거 기다리고 뭐 하다가 아마 곧 4월 달에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LNG 냉열을 이용해서 부유식 창고, 그다음에 부유식 수소 암모니아 생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NS라고 하는데 플로팅 암모니아 해가지고 프로덕션 앤드 스토리지, 이거 예,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스마트화 되는데, 이제 친환경 가게 되면 배 자체가 이제 스마트해지고, 두 번째는 기름을 적게 먹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에 대해서 여러 장치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비 국산화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내에서 이제 기사세 업체로 살면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면서 그렇게 그 생태계를 만들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급 배 수주만 해도 일본 거 쓰다 보면 일본만 잘 되게 되니까, 하여튼 그때 소부장 사태가 나면서도 상당히 저도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저희 국산화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에서 바로 LNG 가스하고 전기를 내보내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ABS로부터 미국 성공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기사 승인 받고 기본 인증 받으면서 이걸 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풍력 설치선입니다. 이 초대형 16메가까지 되는 이걸 보면 이제 다이아미터가 이제 뭐 한 200m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배를 이게 좀 바다 쪽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로서 설치되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암모니아 만드는 제법이 우선 아까 수소가 있어야 된다는데, 결국 유럽 쪽에는 그 풍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력하고 태양력도 많고 하는데, 이게 그 밤 되면 전기 소모가 줄어들면 풍력을 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서 인력 전기를 밤에서 물 수준에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 분해를 하면 고순도의 수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 나오니까 산소 따로 수소 따로. 근데 이 수소가 굉장히 저장, 운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를 만들어 놓고 수소를 만드는가 동시에 공기 중에 질소를 캐치해서 80%가 공기 80% 질소니까 거기서 질소 퓨리티를 높여가지고 나머지 이제 산소부터 다 버리고 그러면 이제 질소와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 만들어지게 저장해 놓고 암모니아 운반선이면 다시 퍼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육상에서 수소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수소를 그냥 바로 공급하면 됩니다. 산소 공급하고 이런 모델로 해서 저희가 좀 오일 매저한테 어필해서 이걸 좀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일부는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에서 ESS 들어가고 질소 분리기 담수화 설비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를 해가지고 퓨어 워터를 만들어서 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거고 수소 발생기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코스트 세이밍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 FLHC 요걸 한번 죽기 전에 수술을 해보는 게 좀 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결국은 그 육전을 해상에 있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스토리지 한 다음에 일렉트리시스 전기 분해를 하고 거기서 이제 H2를 만들고 질소 분리해서 질소를 한 다음에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저장을 하고 일부 육상도 보내고 이런 모델로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옥포 신야드나 또는 시흥에다가 LBTS에서 랜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계질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배에 대해서 또 잠수함에 대해서 잠수함은 왜냐하면 그 순수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설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앞으로는 그 수소 연료전지인데 향후 암모니아만 바로 집어넣으면 암모니아 연료전지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에서 수소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굉장히 큰 그 고압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아니면 그 수소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함유하고 있다가 뽑아내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모니아가 되면 수소로 만드는 그 저장보다는 배 이상이 좋아집니다. 액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잠수하면서 액체 수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저희는 계속 그러니까 잠수함 또는 일반 상선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는 수소로 갖고 있지만 수소보다는 암모니아가 저는 이제 암모니아 예찬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극 좋은 가스 실험 센터를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LNG로서 이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어느 조선소든지 이렇게 LN2하고 LNG를 가지고 실증 센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테스트가 LNG로 해서 테스트가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액체 질소를 가지고도 그 마이너스 163도를 만들 수 있으나 LNG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모든 이 장비들을 실제로 배에 올리기 전에 테스트를 했고 이게 다 국산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올리면서 저희가 패키지로 해서 실제 이게 개별로 산다 그러면 선주가 뭐 이게 코를 달고 야 이거는 뭐 어디에 쓰라는데 이 자체가 국산화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올리고 배에 올리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컴프레서 이런 거는 뭐 사왔지만 나머지 중요한 이 장비는 그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그 밸브, 펌프 이런 걸 다 국산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이제 스마트화 되면서 심리화들을 스마트화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크게 보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초기 계약 단계부터 시작해서 생긴 그 디지털 데이터를 결국은 옛날 지금까지 보면 이 디지털 데이터 보면 생산을 따로 또 재가공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중간에 단절이 돼가지고 기술은 나름대로 해서 야드에 도면을 내버립니다. 그럼 도면을 보고 또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회사 내에서도 도면 없이 초기에 만들어진 이 3D 데이터를 성급 성인, 향후 선주 성인도 3D로 다 성인을 받고 요게 그대로 살아서 야드에 내려와서 모든 그 보면 이 3D로 다 만들어 보면 지금 용접장부터 해서 이런 웨이트, 장비 이런 것들이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과 엔지니어링 자체를 디지털로 엮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래서 각기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매니팩처링.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스레드라고 부르는데 실 가듯이 스레드 식으로 해서 초기에 만든 엔진 데이터를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각
도메인의 날리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IT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ABCI라고 그러는데 ABC는 AI, B 빅데이터, C 클라우드, I IoT 요 네 가지를 각 개개에서 전문가를 하고 별도로 저희가 이제 연구소하고 또 하나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서 전문가하고 도메인 날리지 전문가에서 이 도메인 날리지 전문가를 그 카이스트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1기를 갔다 왔고 지금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IT를 입혀서 저희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각각 우리가 이제 어떤 장 쓸 것인가. 그래서 그 SA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솔루션을 뭘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파생되는 게 디지털 프로덕트. 그러니까 군함이든 상선이든 해양이든 이 디지털 프로덕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컬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들이는 게 이게 일부 사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심지어 협력회사까지도 이 디지털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디지털 컬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최소한 그 AI가 뭐고 빅데이터가 뭐고 하여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부서별 담당자들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 이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시키고 거기 또 선발하면 그 담당별, 본부별로 해서 일단 가서 5개월 동안 카이스트 이제 또 2기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 이제 2기도 카이스트랑 뭐 그 유니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다시 또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그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도 이제는 지금 유사하게 갈 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예. 네, 저번에 이제 다 이제 거의 끝나가 예예 네, 다 끝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예 결국 이제 디지털 스레드를 내서 요 전체 6가지를 다 꼭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대비 성격은 있지만 우선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병목 생산 물류 그래서 저희는 야드 내에 있는 모든 지게차, 그다음에 트랜스포터, 크레인 이미 블록들을 해서 GPS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게차가 몇 대며 어디에 있고 어디가 쉬고 있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판이 들어올 때부터 조립 공장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철판이 들어오면 다 사람이 개개적으로 페인트 칠해가지고 어디에 뭐 메토선이 있는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드 블록부터 해서 전체 야드 블록이 뭐 있는지 그러니까 코스만 치면 야드 블록이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블록을 만들면 어디에 둘까 고민했는데 이미 야드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다 됐기 때문에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에 갖다 놓으면 되고 해서 누가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블록 찾아다니고 그게 전혀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IoT하고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굉장히 하면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야드 스톡에는 스틸 스톡 야드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철판이 오면 그 철판 로트 넘버가 다 있는 걸 저희가 아마 실시간으로 그 AI로 받아가지고 똑같이 크레나 움직이면 실시간 모델에서 다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니터링 되면서 아 여기에 몇 번 베이에서 그 예를 들어 현대상세도는 철판이 있었지 그거를 찾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각 그 자체에서 품질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카메라에 붙여가지고 AI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품질이라든지 여기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 블록이 만들어질 때 각 샵에서 블록이 카메라 가지고 파악하면 아 현재 전체 블록이 몇 퍼센트 했구나. 그럼 이제 저희가 그 하루에 2번씩 그 뭐랄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 서베이를 하면 야드를 내려보면 이게 이제 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저 전체로 보면 현대보다 좀 앞서지 않을까 이 스마트 야드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좀 다 마치고 마지막 한 예. 1짜리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2015년도에 마션이라고 이제 그 영화 아시죠? 맷 데이먼이 이제 화성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맷 데이먼이 거기서 감자를 가지고 이제 먹는데 너무 처근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이걸 아마 나사나 이렇게 좀 팔아먹고 싶은데 그래서 DSM이 LNG를 가지고 화성에다가 나중에 이제 화성에 사람이 살게 되면 LNG를 좀 공급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웜홀 비슷하게 해서 이 배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가지고 스페이스 에너지십을 좀 만듭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화성에 가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우리 저희 DSA 파빌리온이 있는데 아마 코리안 파빌리온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우리 자리 하나씩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너무 최첨단이라 가지고 저희 같이 그 보수적인 법학하는 사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최첨단입니다. 정말 우리 장보고 또 후회 드려야 그러는데 우리 해운 쪽보다도 이 조선 쪽에서 더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서 프론티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시간이 벌써 이제 11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오늘 좀 말씀하신 중에 가끔씩 또 현대중공업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경쟁이 아니고 저희 다음 주 이제 기회를 안강 드리려면 사장님이 또 발표하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7시부터 하니까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고려대학에서 이렇게 할 때 좀 6시부터 모여서 하니까 그때 이제 질문 같은 걸 더 받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회자 직권으로 우리 마지막은 항상 우리 고민영 교수님이 헌법의 가치를 항상 추구하시면서 또 헌법 저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 고문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일단은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토론은 다음 주 우리 6시부터 고려대학에서 할 때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문현 교수님, 고 교수님, 예예, 들립니까? 예예, 교수님 예. 오늘 오늘 평평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동해 부사장님 발표와 그리고 권오익 전무님 발표가 뭐 저에게는 계속 블루오션인데요. 아시듯이 우리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법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최첨단을 다루신다고 우리 김민영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이동해 부사장님이 선박 금융시장 현 주소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뭐 이쪽에 금융은 잘 모르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뭐 김동욱 학생회장 KIMFT 29기 학생회장까지 좋은 질문까지 유도하시는데 더 특징적인 것은 제가 보기로는 해운을 길게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금융이니까 좀 어려운 회사더라도 조금 전에 중국 같은 데는 제 알기로는 말씀도 나온 것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그냥 돈은 걱정 없이 국가가 대주는 그런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세계 뭐 5대 또는 뭐 6대 제 알기로는 강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맞짱 떠서 우리가 이기려면 국가가 그 정도 이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오늘날 법학에서 보장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걸 페이급을 해줘야 사회보장도 해야 되지만 하려고 하는 기업은 보장해줘야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해 부서장님 등이 이 금융 쪽으로 좀 더 이 어려운 그 선박 회사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길게만 보라고 하지 마시고 길게 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닌가. 그래야 제2의 장보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권오익 이 전문인 또는 본부장님께서 이 기술력만 믿지 말고 시장의 이해 수준을 높여라 하면서 seeing is believing 하면서 아주 좋은 화두를 던지시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워낙 최첨단을 달리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저도
보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이산화탄소 쪽으로 많이 하니까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에 제가 상당히 제가 필이 고쳐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제가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산화탄소를 캡처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어 바다에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더 카본 아이스 프로젝트를 얘기하시고 아직은 이제 상용화가 안 되고 이제 시도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언젠가는 이것을 상용화하도록 우리가 전무님께서 더 열심히 해서 한국이 조금 전에도 뭐 최첨단을 달린 걸 몇 개 하셨는데 이것도 최첨단을 달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 CCS 또는 CCUS를 연구하기 때문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름을 이제 LNG로 바꾸고 다음에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통해서 다음 세대의 연료 뭐 그런 것이 에너지가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셨고 특히 그 조선 해운 환경 규제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환경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운행 중인 선박의 영향, 당사 인도 선박의 영향, 그리고 탈탄소 대한 연료 현황, 그리고 주요 선사들의 동향, 그리고 EEDI 대응 및 친환경 선박 연료 등을 자세히 소개하시면서 많은 지적 자극과 많은 그 한밤의 그 뭐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향연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신조 시장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 발주 현황이라든가 친환경 선박 수요 예상 그리고 친환백 선박 그 시장 경쟁이라든가 향후 전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특히 뭐 오일 이 메이저 선택이라든가 해서 여기에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래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자는 그런 것을 소개하시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뭐 저는 소화 불량이 걸렸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지 않았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DSME의 대응 방향으로 한국 조선산업 그리고 DSME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소개하시고 주력 제품 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에너지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 개발 또는 뭐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준비라든가 해서 암모니아 추진 23km 컨테이너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 이런 것은 상당히 굉장히 저희들에게 자극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시작할 때 위기는 기회다라고 해서 이 대응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는 위기지만 기회로 삼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첨단을 가기 위해서 컨테이너 그 레싱 앤 아트에서 엔티 롤링 이 탱크 같은 거 해가지고 상당히 막 최첨단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저에게는 흥미롭고요. 파로메트릭 롤링 같은 메소드도 보여주셔서 상당히 오늘 이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초등학생 그 수학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지막에는 그 해상 뭐 풍력까지 얘기해서 이 여러 가지에서 해상 재생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선박을 활용하는 그 상당히 기대되는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기술을 쭉 소개하고 탈탄소 친환경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야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까지 다양한 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고 특히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설치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미국 선주와 협약했다는 것은 상당히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에서 수소 연료전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세계 최초의 극저온 가스 실험센터까지 구축해가지고 세계 최초라는 것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앞으로 기술 강국이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다음 발표할 안강원 사장님께 큰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에 1, 2위를 아니면 공동 1등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스페이스 그 LNG 칩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화성 여행을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 11시가 되도록 정말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특히 발표자 그리고 토론하신 분 그리고 또 사회부신 김민영 교수님 등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름 없는 여러분들께 사실 이 빛나게 하는 챔피언은 끝까지 말도 없이 참여하시는 분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다음에 우리 고려대학에서 할 때는 6시 반부터 오늘 못한 토론을 30분 하고 7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성한 원장님도 또 와 계시고 안광은 또 사장님도 계셔서 두 분 다음에 마지막 그 발표입니다. 조성한 원장님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R&D를 총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안광은 우리 사장님은 오늘 또 좀 약간은 좀 더 열기를 갖고 다음에 또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에는 이제 또 우주까지 또 우리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의 또 최종철 또 저 사장님도 와 계시고 이종갑, 김종덕 KMI 부원장님, 이정행 부사장님도 이렇게 와 계신데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지금 이 채팅창에도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수업료 내겠다는 분도 몇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따로 받아가지고 두 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너무 고맙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 카톡 창에 오늘 남기시면은 다음 주에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질문 시간 못 말씀을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이 오늘 좋은 강의였습니다. 다들 네. 너무 오늘 좋다는 평이 너무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권 전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네. 예, 다음 네, 주에 저는 뭐 별로 발표할 게 없어가지고 다 하셔서 선생님,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선생님, 다음 주에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